거지 고아 소년이 최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할머니의 밀린 품삯으로 약 한 첩만 지어달라고요. 돌아온 것은 약은커녕 다리 부러진 오리 한 마리, 썩은 메주 덩어리, 흙투성이 숫덩이였지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쓰레기 3가지. 그런데 이 쓰레기가 고을 최고의 부자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칠성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살. 부모는 없었지요. 칠성은 버려진 고아 아이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눈 내리는 겨울날 마을 어귀 느티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지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얼어 죽었을 것이었지요. 그 아이를 발견한 것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도 이미 늙어 있었지요. 남편은 진작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고을 끝자락 움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남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해주며 하루하루를 겨우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요. 할멈, 그 아이를 거두면 안 되네. 자네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입이 하나 더 늘면 둘 다 굶어 죽어가나에 넘기게. 거기서 알아서 할. 걸세.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헝겊에 쌓인 아이를 품에 안고 놓지 않았지요. 이 아이도 누군가의 자식인데 이렇게 버려둘 수는 없지 않겠소. 하지만 할멈, 뭘 먹여 키울 건데? 할머니가 대답했지요. 내 몫을 조금씩 나누면 되지. 그날부터 할머니는 자기 밥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원래도 풀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그 반 그릇을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할머니는 나머지 반으로 하루를 버텼지요. 반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 울면 할머니는 자기 몫을 전부 내어주었지요. 할머니는 물만 마시고 잤습니다. 아이고, 우리 칠성이 많이 먹어라. 할미는 배가 안 고프단다. 배가 고프지 않을 리가 없었지요. 등뼈가 드러나도록 마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앞에서는 늘 웃었지요. 칠성을 먹이려고 더 굳은 일을 맡았습니다. 최영감네 부엌일 뿐 아니라 돼지우리를 치우는 일, 뒷간을 퍼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지요.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푼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푼돈으로 칠성에게 보리쌀을 한 줌이라도 더 사다 먹였지요. 할머니의 등은 해가 갈수록 굽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지요. 하지만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쉬면 칠성이 굶으니까요. 칠성은 다 알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자기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을, 할머니가 뒷간 퍼내는 일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때문에 할머니 등이 더 굽어간다는 것을. 칠성은 8살부터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요. 장터에서 상인들 흥정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며 샘을 익혔지요. 마을 이장이 혀를 내두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눈치가 어른 열을 합쳐놓은 것보다 빠르다니까. 총명한 아이였지요. 하지만 칠성이 진짜 배운 것은 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지요. 자기가 굶어도 남을 먹이는 것,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버려진 것에도 쓸모가 있다고 믿는 것. 칠성은 그것을 할머니 등을 보며 배웠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쓰러졌지요. 최영감네 부엌에서 일하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칠성이 달려가 할머니를 업고 움막으로 돌아왔지요. 12살 등에 업힌 할머니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생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약을 지어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지요. 칠성은 밤새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를 악물고 일어섰지요. 최 영감의 집. 할머니가 20해 넘게 일한 그 집에 밀린 품삯이 있었습니다. 사르래는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칠성이 최 영감의 기와집 대문 앞에 섰지요. 12칸짜리 고대광실이었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보낼 짐수레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엎어진 것이지요. 비단이며 곡식이 지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잔치에 바칠 오리가 세장에서 뛰쳐나와 꾀꾀거렸고 숯가마가 쏟아져 숯덩이가 흩어졌지요. 장에 내다 팔 메주도 지늘게 처박혀 파리가 꼬이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그 틈에 칠성이 최 영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감마님, 우리 할머니가 이 댁에서 20해 넘게 일했습니다. 밀린 품삯으로 약 1,000만 지어 먹이게 해주십시오. 최 영감이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수레가 엎어져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던 참이었지요. 에이트! 아침부터 거지가 와서 곡소리냐? 그 늙은 할미가 여기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최 영감이 칠성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엎어진 술의 잔해가 널브러진 쪽을 손가락질했지요. 오냐? 인심 한번 써보마. 저기 쓰레기들이 내 할미의 20해 품삯이다 주워가거라. 하인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최 영감이 칠성을 밀쳤지요. 칠성이 진흙탕에 나뒹굴었습니다. 칠성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지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칠성이 천천히 일어나 진흙탕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레바퀴에 깔려 다리가 부러진 오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지요. 오리가 꾀꾀거렸지만 칠성 품에 안기자 가만해졌습니다. 파리가 들끓는 썩은 메주를 치마폭에 쌌지요. 흙투성이 숯덩이를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까맣게 물들었지요. 웃던 하인들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한 늙은 하인이 고개를 돌렸지요. 칠성이 오리를 품에 안고 메주와 수출 등에 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최 영감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칠성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움막에 돌아온 칠성은 할머니 옆에 세 가지를 내려놓았지요. 할머니, 이게 우리 미천이에요. 제가 반드시 해낼게요. 할머니가 칠성의 까만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리가 칠성 품에서 꽥 하고 울었지요. 그날부터 칠성은 오리를 살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자기 입에 들어갈 풀뿌리마저 씹어서 오리에게 먹였지요. 부러진 다리에 나뭇가지를 대고 헝겊으로 동염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지요. 산에서 약초를 캐며 익힌 것이 여기서 쓰인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오리가 기적처럼 기운을 차렸지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칠성을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마당에 나가면 뒤뚱뒤뚱 따라 나왔고 칠성이 앉으면 옆에 와서 앉았지요. 꽥꽥거리며 칠성 무릎에 머리를 비비는 것이 마치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지요. 저 녀석이 너를 주인으로 알았나 보다. 칠성이 오리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 녀석 이름을 뭘로 할까요? 글쎄, 꾀꾀거리니까 꾀기라고 하면 어떠냐? 꾀기요? 그건 좀... 둘이 마주 보며 웃었지요. 결국 이름은 안 짓고 그냥 오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지요. 최 영감이 사람을 보내 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은 의아했지요. 쓰레기를 던져주며 쫓아낸 자가 왜 다시 부르는 것인지.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약값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최 영감이 마루에 앉아 호박씨를 까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품삯 대신 쓰레기만 받아갔다는 소문이 돌아.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내 특별히 아랫마을 저지대에 있는 헛간을 하나 빌려주마. 거기서 할미를 모시거라. 칠성의 눈이 번뜩였지요. 저지대 헛간이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칠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구역이었지요. 최 영감이 덧붙였습니다. 대신 달마다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할 것이야. 인심을 쓰는 척했지만 그건 덫이었습니다. 칠성이 비를 피해 도망치면 이자를 빌미로 영영 부려먹을 심산이었지요. 칠성은 알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감마님. 최 영감이 낄낄거렸지요. 그래, 감사할 줄은 아는구나. 칠성이 돌아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덫인 줄 모르는 척해야 한다. 빠져나갈 방법은 내가 찾으면 된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지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칠성이 살려낸 오리가 평소엔 물가에서 잘만 놀더니 갑자기 물을 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개울에 가면 꽥꽥 울며 뒤로 물러섰고 빗물 웅덩이도 돌아갔지요. 그러더니 절뚝이는 다리로 뒷산 가장 높은 바위를 향해 필사적으로 올라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물을 좋아하던 오리가 물을 피한다. 높은 곳으로 도망가려 한다. 칠성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지나갔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던 시절, 늙은 약초꾼이 해준 말이 있었지요. 짐승이 물을 피하고 높은 곳으로 오르면 큰 물이 온다. 하늘이 미리 알려주는 것이야. 칠성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큰 물이 온다. 저지대 헛간은 잠긴다. 최 영감의 덫이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칠성이 아니었지요. 칠성은 당장 최 영감을 찾아가 헛간을 빌리겠다고 했습니다. 최 영감이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냐. 잘 생각했다. 최 영감은 칠성이 덫에 걸렸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헛간에 짐을 풀지 않았지요. 그날 밤 한밤중을 틈타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오리를 품에 안고 숫덩이와 썩은 메주를 등에 졌지요. 오리가 가리킨 곳, 뒷산 중턱에 깊고 마른 동굴로 거처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칠성아, 왜 갑자기 산으로 가는 게냐? 칠성이 할머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곧 큰 비가 옵니다. 여기가 안전해요. 큰 비,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칠성이 오리를 가리켰지요. 이 녀석이 알려줬어요. 할머니가 오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리가? 칠성이 빙그레 웃었지요. 민물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영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칠성을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헛소리를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칠성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 폭우가 쏟아졌지요. 장장보름을 내리쳤습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최 영감이 빌려준 저지대 헛간은 흔적도 없이 물에 잠겼지요. 헛간뿐이 아니었습니다. 최 영감의 하급 창고 3채까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마을은 아비규환이었지요. 우물이란 우물은 전부 흙탕물이 되었고 개울도 뻘밭이 되었습니다. 당장 마실 물 한 모금이 없었지요. 아이들이 목이 타서 울었고 노인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재난을 돈벌이로 삼으려는 자가 있었지요. 최 영감이었습니다. 고지대에 미리 숨겨둔 맑은 물 항아리를 꺼내놓고 평소에 100배가 넘는 값을 불렀지요. 물 한 바가지에 엽전 연잎이다. 지르면 말고
목이 타서 죽겠는데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물을 사갔지요. 최영감의 곳간에 엽전이 쌓여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산 중턱 동굴에서 안전하게 비를 피한 칠성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한 손에는 항아리를, 한 손에는 최영감이 쓰레기라 던져주었던 그 흙투성이 숫덩이를 들고 있었지요. 칠성은 마을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닥에 구멍 뚫린 독을 놓고 집과 모래를 깔았지요. 그 위에 깨끗하게 씻은 숫덩이를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을 독 위로 콸콸 부었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녀석이 미쳤나? 똥물을 수채 붓고 있어. 거지, 아이가 별짓을 다 하는구만. 칠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부었지요. 잠시 뒤였습니다. 독 아래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시커먼 흙탕물이 숯을 거치면서 맑고 투명한 물로 변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깨끗한 물이었지요. 숯의 미세한 구멍들이 불순물과 냄새를 걸러낸 것이었습니다. 혀를 차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물이야, 약수야? 수치로 이런 일이 되다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칠성 앞에 줄이 섰지요. 칠성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 물을 공짜로 먹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고 노인들에게 그 다음 먹였지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이 타서 장사를 못하게 생긴 한양 상인들에게는 값을 받았지요. 상인들은 기꺼이 돈을 냈습니다. 이 물이 아니면 장사꾼 수십 명이 발이 묶여 있어야 했으니까요. 최영감의 물 장사는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100배 값을 부르던 물을 칠성이 공짜로 풀어버렸으니 살 사람이 없었지요. 최영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저 거지 놈이 내 장사를 망쳐놓다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칠성을 바라보는 눈에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를 살렸어. 최영감은 백성 등골을 빨아먹으려 했는데 저 아이는 공짜로 나눠줬구만. 거지라고 얕봤는데 사람이 저래야지. 칠성은 한양 상인들에게 받은 돈으로 생애 처지업전 꾸러미를 쥐었습니다. 많지 않았지요. 하지만 칠성의 손에 쥐어진 첫 종잣돈이었습니다. 최영감이 쓰레기라 던져준 숫덩이가 칠성에게 첫 번째 기회를 안겨준 것이지요. 칠성은 그 엽전 꾸러미를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약 먼저 짓고 나머지는 모아둘게요. 할머니가 엽전을 만지며 손을 떨었지요. 이걸 내가 번 거냐? 수치 벌어준 거예요. 최영감이 던져준 그 수치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지요. 오리가 옆에서 꽥꽥 울었습니다. 마치 자기도 한몫했다는 듯이요. 칠성이 오리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그래, 내가 제일 큰 공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물에 떠내려갔어? 오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칠성은 약을 지어 할머니에게 먹이고 남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지요. 보통 아이 같았으면 먹을 것부터 샀을 겁니다. 하지만 칠성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가 그려지고 있었지요. 움막 한 구석에 놓인 썩은 메주 덩어리. 파리가 꼬이고 곰팡이가 핀 그 덩어리를 칠성은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코를 막으며 말했지요. 칠성아, 저 냄새 나는 것 좀 치워라. 파리가 들끓 찼느냐? 칠성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썩은 메주가? 칠성은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칠성은 번 돈으로 장터에 달려갔습니다. 고기를 사지 않았지요. 옷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질 좋은 옹기 하나와
귀한 소금을 샀지요. 그리고 움막으로 돌아와 그 썩은 메주를 꺼냈습니다. 파리가 들끓고 시커멓게 곰팡이가 핀 덩어리였지요. 칠성은 계곡물을 떠다가 메주 겉을 박박 씻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를 벗겨내고 오물을 긁어냈지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을 갈라보니 칠성의 눈이 빛났지요. 겉만 상했을 뿐 안쪽은 멀쩡했습니다. 발효될 준비를 마친 알짜배기 메주였지요. 칠성은 깨끗한 독에 맑은 물과 소금을 풀었습니다. 숯덩이를 불에 달고 치익 소리가 나게 독 안에 넣었지요. 나쁜 기운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메주를 독에 담갔지요. 할머니, 겉이 썩었다고 속까지 썩은 건 아니에요. 잘 다듬으면 이게 우리를 살릴 황금 덩어리가 됩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요. 하지만 칠성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요. 칠성은 매일 아침 독을 닦았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뚜껑을 여러 볕을 쬐어 주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천을 덮어 물이 들어가지 않게 했지요. 겨울에는 지프로 독을 감싸 얼지 않게 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요. 장터에서 날품팔이를 하고 돌아와서도 독부터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거지 아이가 썩은 메주를 독에 넣고 매일 저를 하듯 들여다보고 있어. 미친 게 아닌가? 칠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지났지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꼬박 1년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장독 뚜껑을 열던 날이 왔습니다. 칠성이 뚜껑을 들어 올렸지요. 독 안에서 올라온 것은 썩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코끝을 감도는 깊고 구수한 냄새.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지요. 칠성이 손가락을 넣어 한 방울 맛을 보았습니다. 칠성의 눈이 커졌지요. 짜지 않았습니다. 시지도 않았지요. 혀끝에서 감칠맛이 퍼지더니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간장이었지요. 한양 대령 숙수도 흉내 내기 어려울 만큼 깊게 숙성된 황금빛 간장이었습니다. 칠성이 할머니를 불렀지요. 할머니, 와 보세요. 할머니가 독 앞에 와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를 막던 할머니의 손이 내려갔지요. 이게 그 썩은 메주에서 나온 거냐?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은 이 간장을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거지 아이가 만든 간장을 누가 사겠습니까? 칠성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방울씩 맛을 보게 했지요. 맛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간장이야, 약이야? 이런 맛은 난생 처음이다. 입소문이 퍼졌지요. 양반집 마님들이 하인을 보내 사갔습니다. 한 독, 두 독, 세 독. 부르는 게 값이 되었지요. 소문은 한양까지 닿았습니다. 한양 상인이 직접 내려와 칠성의 간장을 맛보더니 그 자리에서 10독을 주문했지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아니라 은자가 들어왔지요. 칠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뛰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푹 고운 소고기국을 샀지요. 움막으로 돌아와 할머니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누룽지물 안 드셔도 돼요. 이거 드세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지요. 옆에는 고기가 두둑한 소고기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못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령 쌀밥이냐? 평생 누룽지물과 풀죽만 먹던 할머니였습니다. 남의 부엌에서 쌀밥을 지어주기만 했지
한 번도 앉아서 먹어본 적이 없었지요.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 위로 떨어졌지요. 칠성이 할머니 손을 잡아 숟가락을 쥐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드실 거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쌀밥을 한 숟갈 떴지요.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달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오리가 밥상 옆에 앉아 꽥꽥 울었습니다. 칠성이 소고기 한 점을 떼어 오리에게 주었지요. 너도 먹어. 내가 아니었으면 이 밥상도 없었어. 오리가 고기를 받아먹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움막은 여전히 허름했지요. 바람이 들어오고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작은 움막 안에서 세 식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먹었지요. 최 영감이 쓰레기라 던져준 썩은 메주가 칠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칠성의 간장 소문은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충청도는 물론이고 경상도, 전라도 상인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요. 간장 한 독을 사간 한양 상인이 석 달 만에 다시 나타나서는 10독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마님들이 칠성표 간장이 아니면 상을 물린다네. 제발 좀 더 구해주게. 칠성의 마당에 장독이 하나둘 늘어갔지요. 5개, 10개, 20개. 움막은 여전히 허름했지만 마당만큼은 장독대로 가득 찼습니다. 돈이 모였지요. 은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함부로 쓰지 않았지요. 할머니 약값과 먹을 것을 빼고는 전부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최 영감의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었지요. 처음에 최 영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거지가 간장을 만들어 판다고? 웃기는구만. 석 달이 지났지요. 최 영감의 하인이 장터에서 돌아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영감마님 한양상단에서 우리 물건 대신 칠성의 간장만 찾고 있습니다. 값을 깎아 줘도 안 산다고 합니다. 최 영감의 손에 들린 찻잔이 와장창 깨졌지요. 뭐시라, 그 거지 놈의 간장이 내 물건을 밀어내고 있다고. 내가 쓰레기라 던져준 그 메주로. 최 영감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하인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걸음을 멈추었지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 떠올린 얼굴이었지요. 간장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콩과 소금이 옵니다. 최 영감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그래. 콩이 없으면 메주를 못 쓰고 소금이 없으면 장을 못 담그지. 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없으면 끝이야. 최 영감은 그 길로 자금을 풀었습니다. 보통 자금이 아니었지요. 곳간에 쌓아둔 은자를 몽땅 꺼내 팔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콩이란 콩은 죄다 웃돈을 2배, 3배씩 주고 쓸어 담았지요. 소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의 소금 가마니가 최 영감의 창고로 빨려 들어갔지요. 한 달이 지나자 장터에서 콩이 사라졌습니다. 소금도 씨가 말랐지요. 칠성이 장터를 뛰어다녀 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없었지요. 단골 상인에게 물었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 영감이 팔도에 콩과 소금을 죄다 쓸어갔어. 우리도 팔 물건이 없다네. 주문은 밀려오는데 장을 담글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석 달을 못 버티는 것이지요. 최 영감이 직접 칠성의 움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을 타고 왔지요. 하인 넷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당에 늘어선 장독을 느긋하게 둘러보며 부채질을 했지요. 야, 칠성. 장사가 잘 된다며. 그런데 콩은 구했느냐? 소금은 있느냐? 칠성이 아무 말 없이 최 영감을 올려다보았지요.
최 영감이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내 놈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콩이 없는데 어찌 매주를 쓰겠느냐. 소금이 없는데 어찌 장을 담그겠느냐. 최 영감이 부채를 접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순순히 내 밑으로 들어와라. 간장 만드는 법을 넘기면 콩과 소금을 대주마. 거지 주제의 거상 행세는 여기까지다. 마을 사람들이 멀찌감치서 구경하고 있었지요.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이가 끝내 최 영감한테 무릎 꿇겠구나. 돈으로는 최 영감을 이길 수가 없지. 칠성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돌렸지요. 사흘만 더 버텨보거라. 그때 가면 기어서 찾아올 테니.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한참 서 있었지요. 장독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1년을 정성 들여 만든 것들이었지요. 할머니에게 쌀밥을 먹일 수 있게 해준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다 빼앗길 수는 없었지요. 칠성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마당 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오리였지요. 물가에서 잘만 놀던 녀석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리로 마당의 흙을 파고 있었지요. 깊게, 아주 깊게. 앞발로 흙을 긁어내더니 축축한 흙바닥에 배를 깔고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날개를 축 늘어뜨린 채 그늘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홍수 때는 높은 바위로 뛰어 올라가던 녀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였지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열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칠성은 오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녀석의 행동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지요. 땅을 깊이 판다. 축축한 흙에 배를 대고 엎드린다. 날개를 펼쳐 그늘을 만든다. 헐떡거린다. 홍수때를 떠올렸지요. 그때 이 녀석은 물을 피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물이 올라오니까 높은 곳으로 간 것이었지요. 그럼 지금은 땅을 파고 들어가 열을 식히고 있다. 이것은 뜨거운 것을 피하는 행동이었지요. 칠성의 머릿속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던 시절, 늙은 약초꾼이 했던 말이 스쳤지요. 개미가 높이 집을 쌓으면 큰 비가 오고, 짐승이 땅을 파고 숨으면 하늘이 불을 내린다. 하늘이 불을 내린다. 폭염이었지요. 역대급 가뭄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칠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한 걸음 더 생각했습니다. 가뭄이 극에 달하면 그 끝에 무엇이 오는가? 비였지요. 그것도 보통 비가 아닙니다. 가뭄이 길면 길수록 그 뒤에 오는 장마와 태풍은 더욱 무서운 법이었지요. 칠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폭염이 온다. 그 뒤에 장마가 온다. 장마가 오면 습기가 찬다. 습기가 차면 어떻게 되는가? 소금이 녹습니다. 콩이 썩지요. 최 영감의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콩과 소금이 전부 못 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벌떡 일어났지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콩과 소금을 구하려고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 영감이 파놓은 함정을 최 영감의 무덤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지요. 칠성은 그날부터 남은 돈을 모조리 긁어모았습니다. 장독에서 나온 수익, 날품팔이로 모은 돈, 숨겨둔 비상금까지 한 푼도 남기지 않았지요. 그리고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칠성이 사들인 것은 콩이 아니었지요. 소금도 아니었습니다. 참나무 수치였습니다. 술의 3대 분량을 샀지요. 한여름에 불 피울 숯을 수레째 사들이는 것을 본 상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봐, 칠성. 한여름에 숯은 못에 쓰려고 이리 많이 사가느냐? 칠성은 웃기만 했지요. 다음 날에는 빈 옹기를 사러 갔습니다.
추수 때나 김장철에나 쓰는 커다란 옹기들이었지요. 아무도 안 사는 물건이라 헐값이었습니다. 칠성이 20개를 한꺼번에 사자 옹기장수가 어리둥절했지요. 이걸 지금 못에 쓰려고 쓸 데가 있습니다. 소문이 퍼졌지요. 칠성이가 한여름에 수칠수레째 사 모으고 빈 옹기를 20개씩 사들이고 있대. 최 영감한테 당하더니 기어이 실성한 게야. 불쌍한 것,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지요. 칠성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최 영감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최 영감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뭐시, 술 사 모은다고. 하하하. 그래, 그 숫덩이로 불이 났다며 추운 겨울을 대비하거라. 콩과 소금은 내 창고에 있으니 내 놈은 그 숯이나 끌어안고 있어라. 최 영감은 자기 창고를 돌아보며 흡족해 했지요. 천장까지 빼곡히 쌓인 콩 가마니와 소금 가마니. 8도의 콩과 소금이 죄다 여기 있었습니다. 이것만 쥐고 있으면 칠성이고 뭐고 내 발밑에 기어올 수밖에 없지. 최 영감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칠성이 한밤중에 사들인 숯을 어디로 옮기고 있는지를요. 깊은 산속 서늘한 동굴. 홍수 때 할머니를 업고 올라갔던 바로 그 동굴이었지요. 칠성은 동굴 안에 자기가 가진 마지막 소금을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지요. 장을 담그고 남은 소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 주변을 사들인 참나무 숯으로 빈틈없이 채웠지요. 바닥에도 깔고 벽에도 쌓고 소금 위에도 덮었습니다. 숯으로 만든 방이 따로 없었지요. 칠성은 마지막 숯덩이를 쌓아 올리고 동굴 입구를 지프로 막았습니다.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아직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지요. 하지만 칠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맑은 하늘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오리가 알려주었으니까요. 움막으로 돌아오니 오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땅을 파고 엎드려 있었지요. 칠성이 오리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내 말이 맞을까? 오리가 칠성을 올려다보며 꽥하고 울었지요. 칠성이 오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틀린 적이 없었지. 할머니가 움막 문 앞에 서서 칠성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칠성아,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 칠성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늘이 도와줄 겁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하늘이? 칠성은 대답 대신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칠성의 예감대로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열흘 동안 해가 자결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요. 처음 사흘은 그저 더운 여름이려니 했습니다. 닷새째부터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지요. 일회째 되자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열흘째 개울마저 바닥을 드러냈지요. 역대급 폭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았지요. 나무가 타들어갔습니다. 가축이 쓰러졌지요. 노인들이 더위에 모지겨 드러누웠고 아이들이 목이 타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 배꼽을 잡고 웃는 자가 있었지요. 최 영감이었습니다. 가뭄이라 가뭄이 들었으니 콩값이 하늘을 찌르겠구나. 소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최 영감은 창고 문을 활짝 열고 콩 가마니와 소금 가마니를 세웠지요.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조선 8도의 콩과 소금이 죄다 여기 있었지요. 칠성이 놈은 숫덩이나 끌어안고 있을 테고 이 가뭄이 끝나면 콩과 소금 값이 10배는 뛸 게다. 그때 내놓으면 떼돈이지. 최 영감이 부채질을 하며 웃었습니다. 하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지만 최 영감은
시원한 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고 있었지요. 가뭄은 보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되자 마을 전체가 타들어갔지요. 들판이 누렇게 말라 죽었고 백성들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최 영감만 날마다 창고를 돌아보며 흐뭇해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쪽 하늘 끝에 시커먼 것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먹구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다음 날 주먹만 해졌지요. 그 다음 날에는 하늘반을 뒤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지요. 비다. 드디어 비가 온다. 하지만 칠성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운막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보통 비가 아니었지요. 한 달 넘는 가뭄 끝에 몰려오는 구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나기로 끝날 것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던 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지더니 미친 듯이 불기 시작했지요. 나뭇가지가 꺾이고 지붕 위에 짚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쏟아졌지요.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지요. 물줄기가 퍼부었습니다. 바람은 집채를 흔들었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지요. 태풍이었습니다. 칠성이 예견한 그대로였지요. 가뭄 끝에 찾아온 무시무시한 태풍과 장마. 하루가 지났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지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더 세졌지요. 사흘, 나흘, 닷새. 보름이 넘도록 비가 쏟아졌습니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지요. 축축한 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옷이 마르지 않았고 벽에 곰팡이가 피었지요. 숨을 쉬면 물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습기는 최 영감의 창고에도 어김없이 스며들었지요. 장마 보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 영감의 하인이 새벽부터 창고로 달려갔지요. 며칠 전부터 창고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하인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지요. 영감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최 영감이 달려왔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소금 가마니부터 보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둔 소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아니,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녹아내린 것이었지요. 보름 넘게 스며든 습기를 먹고 소금이 스르르 물이 되어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시커먼 소금물이 창고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최 영감이 떨리는 다리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콩 가마니가 보였지요. 콩은 더 참혹했습니다. 물을 잔뜩 머금은 콩이 가마니째 부풀어 올랐지요. 터진 가마니 사이로 시커멓게 썩은 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허옇게 싹이 터버린 것도 있었지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리가 들끓고 있었지요. 전 재산을 털어넣은 콩과 소금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긁어 모은 것이었지요. 그것이 보름 만에 전부 쓰레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썩은 콩더미 앞에 주저앉았지요. 두 손으로 녹아내린 소금물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돈이, 내 전 재산이, 최 영감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지요.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창고 밖에 서서 수군거렸지요. 다 썩어. 콩도 소금도 하나도 못 쓰게 됐어. 칠성이를 밟으려다 제 발등을 찍은 꼴이구만. 한편 칠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마가 그친 다음 날이었지요. 칠성이 산속 동굴로 올라갔습니다. 입구를 막아둔 짚을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수치로 빈틈없이 채운 그 안에 소금, 독이 있었습니다. 칠성이 독 뚜껑을 열었지요. 하였습니다. 눈처럼 하얀 소금이 방금 가마솥에서 구워낸 것처럼 뽀송뽀송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칠성이 손가락으로 소금을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짜고 깨끗했지요. 한 톨도 녹지 않았습니다. 동굴 바닥과 벽에 빽빽하게 채워둔 참나무 숯이 공기 중의 습기를 전부 빨아들인 것이었지요. 숯이 방패가 되어 소금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칠성이 동굴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움막으로 돌아온 칠성에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칠성아, 소금은 무사하더냐?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할머니, 한 톨도 안 녹았어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령이냐? 숯이 습기를 다 먹어줬어요. 최영감이 쓰레기라 던져준 그 숯이요. 할머니가 한참 칠성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내 아비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하늘이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넣어줬구나. 칠성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가지런히 놓아둔 옹기 20개를 바라보았지요. 한여름에 헐값으로 사두었던 그 빈 옹기들이었습니다. 비에 젖었지만 멀쩡했지요. 옹기는 원래 물에 강한 것이니까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지요. 가을이 오면 무엇이 옵니까? 김장철이 옵니다. 김장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금과 옹기지요. 조선 팔도에 온전한 소금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칠성 한 사람뿐이었지요. 멀쩡한 옹기를 가진 사람은요. 역시 칠성뿐이었습니다. 최영감이 칠성을 죽이려고 판함정에 최영감 자신이 빠진 것이었지요. 오리가 마당으로 뛰어나와 꽥꽥 울었습니다. 칠성이 오리를 안아 올렸지요. 내 덕에 또 살았다. 이번에도 내가 다 알려줬잖아. 오리가 칠성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칠성은 오리를 내려놓고 일어섰지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최영감에게 찾아갈 차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김장철이 왔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장터로 몰려들었지요. 겨울을 나려면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김장을 하려면 소금이 필요했고 장을 담그려면 옹기가 필요했지요. 그런데 장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금을 파는 곳이 없었지요. 옹기를 파는 곳도 없었습니다. 최영감이 싹쓸이한 소금은 창고에서 녹아버렸고 가뭄과 장마를 거치며 옹기를 굽는 가마도 대부분 무너졌거든요. 백성들이 발을 동동 굴렀지요. 소금이 없으면 김장을 어찌하느냐. 이러다 겨울에 굶어 죽겠구만. 상인들도 쩔쩔맸습니다. 물건이 없으니 팔 수가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수레 3대가 들어왔지요. 수레 위에는 하얀 소금 가마니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옹기 20개가 빈틈없이 실려 있었지요. 수레 앞에 칠성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소금이다, 소금이 있어. 옹기도, 저기 옹기도 있어. 장터가 난리가 났습니다. 칠성의 수레 앞에 긴 줄이 생겼지요. 칠성이 소리쳤습니다. 가난한 분들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원가만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지요. 뭐라, 원가만 받는다고. 칠성은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들, 아이를 업은 안악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에게 소금과 옹기를 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고맙습니다. 칠성도련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하늘이 내린 아이야, 하늘이 내린 아이. 울먹이는 사람도 있었지요. 절을 하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지요. 비단 옷을 입은 상인들이 몰려왔을 때였습니다. 최영감과 한통속이 되어 물건값을 올리던 악덕 상인들이었지요.
홍수 때 물값을 10배로 올려받던 자들이었습니다. 평소에 가난한 백성들 등골을 빨아먹던 자들이었지요. 칠성, 나에게도 소금을 팔게. 값은 얼마든 치르겠네. 칠성이 그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빙그레 웃었지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소금 한 가마니에 은자 20냥입니다. 상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스무냥, 평소에 20배가 아니냐? 칠성이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싫으시면 안 사셔도 됩니다. 다만 조선 팔도에 소금을 가진 사람은 저뿐이니 다른 데 가셔도 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상인이 이를 갈았지만 살 수밖에 없었지요. 소금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1명, 2명, 3명. 악덕 상인들이 줄줄이 와서 20배의 값을 치르고 소금을 사갔습니다. 칠성의 곳간에 은자가 쏟아져 들어왔지요. 가난한 백성에게는 원가로, 악덕 상인에게는 20배로. 같은 소금이었지만 값이 달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쳤습니다. 저것 봐라. 칠성이가 나쁜 놈들한테만 비싸게 받고 있어. 통쾌하구만. 홍수 때 물값 올려봤더니 이제 제가 당하는 꼴이야. 저러니 하늘이 칠성이를 돕지. 장터가 떠들썩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양까지 닿았지요. 충청도의 칠성이라는 소년이 조선 팔도의 소금과 옹기를 쥐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는 베풀고 악한 자에게는 칼같이 받는다. 칠성의 이름이 조선 팔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지요. 칠성의 움막 앞에 누더기를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비단옷은 간데 없고 갓도 없었지요. 신발도 집신 짝짝이었습니다. 얼굴이 쑥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져 있었지요. 최영감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콩과 소금에 쏟아부었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최영감이었지요.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들이닥쳐 기와집을 빼앗겼습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12칸 기와집의 주인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최영감이 칠성 앞에 섰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칠성이 마당에 서서 최영감을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의 무릎이 꺾였지요. 털썩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칠성은 한참 동안 최영감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런데 칠성이 입을 열기도 전에 마을 어귀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지요. 앞장선 것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수십 명의 백성들이 따라왔지요. 그리고 그 뒤에 관복을 입은 원님이 포졸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장이 칠성의 마당에 들어서며 말했지요. 최영감, 내 놈을 고발한 자가 한둘이 아니다. 백성들이 한꺼번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자가 우리 품삯을 20해째 때 먹었습니다. 소장료를 2배로 걷어갔습니다. 빚을 빌미로 논밭을 빼앗았습니다. 홍수 때 물값을 100배로 올려받았습니다. 최영감이 파산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지요. 무서워서 말 못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님이 최영감 앞에 섰지요. 최영감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원님이 말했습니다. 최영감, 내 놈이 이 고을에서 저지른 죄가 산더미로구나. 품삯을 떼먹은 것, 소장료를 2배로 거둔 것, 백성의 논밭을 빼앗은 것, 재난을 틈타 폭리를 취한 것,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느니라. 최영감이 엎드려 빌었지요. 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원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놈에게 당한 백성이 수십 명이다.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을 내 놈에게 했을 그 백성들에게
내 놈은 어떻게 했느냐? 최 영감이 입을 다물었지요. 원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영감의 남은 재산 일체를 압수하여 품삯을 떼먹힌 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특히 20해 넘게 일하고 품삯 한 푼 받지 못한 할미에 밀린 품삯은 자식에게라도 갚아야 마땅하니 칠성에게 정당한 값을 치러 주어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잘 되었다. 잘 되었어. 벌받아 마땅하지. 원님이 포졸들에게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이놈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죄가 무거우니 먼 고을로 귀양을 보내도록 하겠다. 포졸들이 최 영감의 팔을 잡았지요. 최 영감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서 구경했습니다. 꼴 좋다. 남의 피를 빨아먹더니 천벌이야 천벌. 하늘이 안 보는 줄 알았나. 칠성이한테 쓰레기를 던져줬더니 그 쓰레기에 자기가 깔려버린 꼴이구먼.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칠성은 마당에 서서 끌려가는 최 영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칠성 옆으로 왔지요. 칠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칠성아, 20해 밀린 품삯이 돌아온다더구나. 칠성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오리가 마당에서 꽥꽥 울었습니다. 꼬리를 흔들고 있었지요. 칠성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쓰레기로 받은 숯덩이로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꾼 아이. 썩은 매주로 한양까지 소문난 약간장을 만든 아이. 다리 부러진 오리의 경고를 읽어 홍수와 가뭄을 피한 아이. 악덕 객주의 함정을 되돌려 무릎 꿇게 만든 아이. 상인들이 먼저 찾아왔지요. 한양의 큰 상단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칠성과 장사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줄을 이었지요. 칠성은 간장만 팔지 않았습니다. 숯에 쓰임새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정수에 쓰이는 숯, 제습에 쓰이는 숯, 불을 떼는 숯. 칠성은 숯을 용도별로 나눠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장사였지요. 옹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마로 가마가 무너져 옹기가 귀해진 틈에 칠성이 미리 사둔 옹기가 금값으로 팔렸지요. 간장, 숯, 옹기, 최 영감이 쓰레기라 던져준 세 가지가 칠성의 새 기둥이 된 것이었습니다. 15이 되자 칠성은 자기 상단을 세웠지요. 20이 되자 충청도에서 가장 큰 객주가 되었습니다. 25에는 한양에까지 지점을 냈지요. 조선 팔도에서 칠성의 상단을 모르는 상인이 없었습니다. 거지 소년이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칠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장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였지요. 칠성은 고을에서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크지 않았지요.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바닥이 따뜻했고 문풍지가 새지 않았지요. 겨울에도 이불 없이 잘 수 있을 만큼 온돌이 잘 놓인 집이었습니다. 칠성이 할머니 손을 잡고 새 집으로 들어갔지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비단 이불이 펴져 있었지요. 한쪽에는 새 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빨래만 하던 할머니에게 입혀줄 고운 명주 저고리였지요. 할머니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발짝 들어서더니 멈추었지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란 말이냐? 할머니 집이에요. 이제 남의 부엌에서 안 일하셔도 돼요. 할머니의 굽은 등이 더 굽어졌지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평생 참고 참았던 울음이었지요. 남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삼킨 울음, 품삯을 떼먹히며 삼킨 울음, 풀뿌리 삶아 먹으며 삼킨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칠성이 할머니를 안았지요. 12살 때 할머니를 업고 움막으로 돌아오던 그날처럼.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칠성의 어깨가 넓어져 있었지요. 오리가 방 안으로 뒤뚱뒤뚱 들어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할머니 옆에 앉았지요. 꽥 하고 한 번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지요. 이 녀석은 어딜 가나 빠지질 않는구나. 칠성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이듬해 칠성은 고을 한가운데 큰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상단 창고가 아니었지요. 학당이었습니다.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당이었지요. 칠성 자신이 글을 배우지 못하고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장터에서 어깨너머로 셈을 익히고 약초꾼 곁에서 풀 이름을 외운 아이였지요. 누군가 가르쳐 주었더라면 더 빨리 해낼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종이를 주고 붓을 주고 먹을 주었지요. 훈장을 모셔와 그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았지요. 학당 마당에는 매일 커다란 가마솥이 펄펄 끓었습니다. 소고기 국밥이었지요. 배고픈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었지요. 굶주린 노인이 와도 지나가던 나그네가 와도 누구든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지요. 최 영감은 백성의 등골을 빨아먹었는데 칠성은 백성의 배를 채워주는구나. 거지가 거상이 되더니 거상이 또 백성을 먹이네. 하늘이 저 아이에게 복을 준 이유가 있었어. 햇살 좋은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칠성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학당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마당에서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낭낭한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지요. 칠성의 어깨 위에 오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던 그 오리. 홍수를 알려주고 가뭄을 알려준 그 오리였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꽥꽥 장단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지요. 칠성아, 내가 이런 날을 보다니. 칠성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주워다 키우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게 없었어요. 할머니가 웃었지요. 눈가에 주름이 가득 잡혔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학당 마당에 흩날렸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고을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전했지요. 하늘은 반드시 보고 있다. 버려진 것에도 쓸모가 있고 하찮은 것에도 값어치가 있는 법이다. 숫덩이 하나, 썩은 메주 하나, 다리 부러진 오리 한 마리. 세상이 쓰레기라 던져버린 것들이 한 소년의 손에서 천금이 되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세상이 거지라고 업신여겨도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공자께서 이르시길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하였습니다. 떠보고 비열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복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모음집 야담집의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